엄마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 문턱 넘을 생각도 마라. 제가 하나뿐인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올해 72, 아들 하나 키운 엄마예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보냈고 그 뒤로 줄곧 혼자였죠. 그래도 외롭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 아들 준호가 주말마다 꼬박꼬박 와서 밥 먹고 가고 명절이면 며느리랑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집이 북적였거든요. 준호가 결혼하던 날 저는 식장 맨 앞줄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 키운 자식이 저렇게 번듯하게 가정 꾸리는 거 보니까 남편 생각도 나고 지난 세월이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며느리 수진이도 그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가 음식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명절에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상이 가득 차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미안해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어머니는 다리도 아프신데 가만히 계시라며 한사코 말리더라고요. 며느리 복은 타고났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제가 몸살이 단단히 났어요. 혼자 사는 늙은이가 끙끙 앓아도 누가 알겠어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준호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 목소리가 영 이상했나 봐요. 1시간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수진이었어요. 퇴근하고 곧장 달려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제 이마부터 짚어보더니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냉장고를 뒤져서 죽을 끓이는데 쌀이 없으니까 밥을 으깨서라도 끓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약국 가서 약 사오고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갈아주고요. 그날 밤을 제 옆에서 꼬박 세웠어요. 제가 미안해서 그만 가라고 했더니 수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시집와서 어머니 같은 분 만난 거 이게 제 복이에요. 친정엄마 말고 엄마가 한 번 더 생긴 거잖아요.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하더라고요. 아, 이 애가 나를 진짜 엄마처럼 여기는구나 싶어서요. 그때부터 저는 수진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봤어요. 딸이 없는 저한테 수진이가 딸이었던 거예요. 김장철이면 같이 배추 절이고 봄이면 같이 시장 가서 나물 사고 제가 무릎 아프다고 하면 수진이가 어디서 좋다는 파스를 한 보따리 사와서 붙여주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 집 며느리는 친딸보다 낫다고 부러워했어요. 한 번은 제 생일에 수진이가 미역국을 끓여왔는데 글쎄 소고기가 아니라 가자미를 넣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가자미 미역국을 좋아했다고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한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흔한 소고기 미역국도 아니고 가자미를 일부러 구해다가요. 저는 그 국 한 그릇을 먹으면서 늙어서 이런 호강을 다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 사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좋던 사이에 처음으로 금이 간 건 시우가 돌 되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날 제가 그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영 싸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날 부부가 크게 싸운 거예요. 수진이가 친정일로 며칠 집을 비워야 했는데 준호가 장모님 일에 네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수진이는 제 부모 일인데 그 말이 서러웠던 거고요. 수진이가 눈이 빨개져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친정일로 며칠 가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준호 씨는 어머님 일이라면 만사 제치고 달려가면서 제 친정은 왜?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그만 이 말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도 준호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걔도 처자식 먹여 살리느냐 신경에 곤두서 있어서 그래. 네가 좀 참아라. 수진이 네가 좀 너그럽게 품으면 안 되겠니? 말을 뱉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수진이 얼굴이 그 자리에서 싹 굳더라고요. 빨갛던 눈이 한순간에 차갑게 식는데 저는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가 싶어서요. 저는 그저 아들이 안쓰러워서 집안 평화 좀 지켜보자고 한 말이었는데 그게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가 무조건 아들 편만 드는 걸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로 들렸던 거예요. 네,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참아야죠. 수진이가 그러고는 입을 닫았어요. 그 맞네요가 수긍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는 소리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아챘어요. 알아챘으면서도 그 말을 주워 담지 못했어요. 한 번 뱉은 말 다시 부르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가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어머니 어머니 했는데 그전 같은 살가움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제가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며느리 마음에 첫 금을 낸 거예요. 좋을 때야 다 좋은데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그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 금이 더 벌어진 게 얼마 안 가 손주 돌잔치 때였어요. 우리 손주 시우 그 녀석 돌잔치를 어디서 할 거냐를 두고 부딪혔었거든요. 수진이는 호텔에서 크게 하자고 하고 저는 솔직히 그 돈이 아까웠어요. 제가 그 나이 때는 돌잔치라는 게 동네 사람들 불러서 떡 돌리고 끝이었으니까요. 그 돈이면 시우 적금을 들어주는 게 낫지 않겠니?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수진이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시우 첫돌인데 남들 하는 만큼은 해줘야죠. 목소리가 차분하긴 한데 끝이 살짝 올라가는 게 기분이 상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그러고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늘 돈돈하시네요. 저는 그 말에 좀 멍했어요. 제가 언제 돈돈했다고. 저는 그저 우리 시우 앞으로 한 푼이라도 모아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말이었거든요. 평생 아끼고 아껴서 산 사람이라 그게 입에 밴 거였어요. 그런데 수진이 눈엔 그게 손주한테까지 인색하게 구는 시어미로 보였나 봐요. 그렇게 호텔에서 돌잔치를 했어요. 비용은 양가가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막상 정산할 때 보니까 제 몫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사진이며 답례품이며 제가 모르는 항목이 줄줄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군말 없이 다 냈어요. 손주 돌잔치인데 그걸 따지면 쫌스러운 할미 같잖아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준호가 어느 날 저녁에 혼자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엔 수진이랑 같이 오는데 그날은 혼자였어요. 들어오자마자 신발 벗으면서 한숨을 푹 쉬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엄마, 저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밥 차려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준호가 한참을 뜸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이 곧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집을 담보로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요. 엄마, 이 집 담보로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이 집은 남편이랑 제가
평생을 부어서 마련한 집이거든요. 남편 떠나고 나서 이 집 하나가 제 전부였어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다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텨온 집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 건 맞는데 이 집은 좀... 제가 말끝을 흐리니까 준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엄마,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히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제 거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내 새끼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집이 벌써 자기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그날은 그렇게 보냈어요. 준호도 더는 말 안 하고 돌아갔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됐을까? 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던 애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처음엔 띠우 크는 얘기, 날씨 얘기하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슬슬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준호 씨한테 집 얘기 들으셨죠?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니 혼자 그 넓은 집에 사시는 거 저는 좀 걱정돼요. 연세도 있으신데. 처음엔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차라리 그 집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그럼 집 살 돈도 보태고 어머니도 안 외로우시고요. 같이 살자는 그 말이 며느리 입에서 나오니까 저는 잠깐 마음이 녹았어요. 이 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결국은 제 집을 팔자는 얘기더라고요. 제 집을 팔아서 새 집 사는데 보태고 저는 그 집에 얹혀달라는 거였어요. 진아, 그건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신이 목소리가 한 톤 식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지금 많이 힘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치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어머니야 이제 쓰실 데도 없으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른 뜰 먹은 늙은이가 큰 돈 쓸 데가 있겠냐 그 말이겠죠. 틀린 말은 아닌데 며느리한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꼭 살랄 다산 짐짝이 된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돌잔치 때 그 돈 아깝다고 한 거. 그게 수진이 마음의 상처였을 수도 있어요. 제 딴엔 알뜰하게 산다고 산 건데 며느리 눈엔 시어머니가 손주한테 인색하게 구는 걸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또 자식들이 집 사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가진 거 끌어안고 안 내놓는 늙은이로 보였을 수도 있고요. 며칠 뒤에 준호가 또 왔어요. 이번엔 수진이랑 같이요. 띄우는 친정에 맡기고 둘만 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작정하고 온 거예요. 거실에 셋이 앉았는데 분위기가 영 무겁더라고요.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저번에 드린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이 집은 못 내놓겠다. 여기가 엄마한테 어떤 집인지 너희는 모를 거야. 그랬더니 준호가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우리가 엄마 길거리에 내쫓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준호야, 같이 사는 거랑 내 집을 파는 거랑은 다른 얘기지. 제 목소리가 좀 높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수진이가 한숨을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솔직히 여쭤볼게요. 이 집 나중에 누구 주실 건데요? 저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당연히 준호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은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당장 집이 급한데 어머니는 왜 굳이? 그 말끝을 수진이가 흐렸는데 저는 그 뒤에 생략된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왜 굳이 죽지도 않고 그 집을 끌어안고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차마 입 밖으로는 못 냈지만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찻잔을 내려놓는데 발그락 소리가 났어요. 준호가 그걸 보고 엄마! 하고 부르는데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 얼굴을요. 준호야, 너 엄마가 이 집 어떻게 마련한 줄 아니? 준호가 멈칫하더라고요. 네 아빠가 공장 다니면서 엄마는 새벽마다 시장 나가서 나물 팔면서 10년을 부었어. 그렇게 마련한 집이야. 네 아빠가 이 집 등기 나오던 날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는 기억도 못하겠지. 그때 너 5살이었으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이 집에서 네 아빠 보냈고 이 집에서 너 키웠어. 엄마는 이 집에서 죽고 싶어. 그게 그렇게 욕심이니? 이 말을 하는데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이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욕심이죠. 한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연간 보내고 나서 10년 동안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제 비상금 통장이었어요. 저는 그 통장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서 준호 앞에 탁 내려놨어요. 이거 받아라. 준호랑 수진이가 통장을 보더라고요. 수진이 눈이 살짝 커지는 게 액수를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이게 엄마가 너희 줄 수 있는 전부야. 집은 못 준다. 이 집은 엄마가 죽으면 그때 가져가. 그러고는 저는 한마디 더 했어요. 이 말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독한 말이었어요. 근데 준호야, 엄마 죽기 전까지는 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엄마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 집이다. 통장을 내려놓은 그날 이후로 준호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처음 며칠은 저도 오기로 버텼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무슨 낯으로 오겠어. 지가 먼저 사과하기 전엔 나도 전화 안 한다. 그렇게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식이라는 게 참 그래요. 아무리 미워도 연락 없으면 또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게요. 밥상을 차려놓고도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늘었어요. 주말이면 준호가 와서 밥 먹던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토요일만 되면 습관처럼 장을 봤어요. 준호 좋아하는 갈치도 사고 띄워줄 두부도 사고요. 혹시나 오면 먹이려고요. 그러고는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올 줄 알면서도요. 그러다가도 그날 수진이가 한 말이 떠오르면 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렇게 보름쯤 됐을 때 동네 사는 옥자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옥자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인데 같은 아파트 살면서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예요. 차 한 잔 내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옥자 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자네 무슨 일 있지? 얼굴이 반쪽이 됐어. 저는 별일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옥자 언니가 안 속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통장 내려놓은 것까지요.
다 듣고 나서 옥자 언니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네 잘했네. 근데 자네도 좀 모질었어. 저는 그 말에 발끈했어요. 아니 내가 뭘 모질었다고 그래. 먼저 집 내놓으라고 한 게 누군데. 그건 그렇지. 근데 통장을 던졌다며. 자식 면전에다가. 그것도 며느리 보는 앞에서. 안 던졌어. 내려놨지. 내려놓으나 던지나 받는 사람 속이야 똑같지 뭐.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삐죽였어요. 그러니까 옥자 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나도 우리 큰애랑 3년을 안 봤잖아. 자네도 알지? 알다 마다요. 옥자 언니가 큰아들이랑 의절하다시피 하고 산 거 동네가 다 아는 일이었어요. 그땐 나도 자존심이 뭔지 먼저 연락 한 번을 안 했어. 지가 잘못했으니 지가 빌어야지. 그러고 버텼지. 그러다 우리 영감 쓰러지고 나서야 그 녀석이 병원에 헐레벌떡 뛰어왔더라고. 그 꼴을 보는데 내가 3년을 뭐 한 건가 싶더라. 결국 한쪽이 먼저 손 내미는 거야. 자존심은 무슨. 저는 그 말에 가만히 있었어요. 자네도 너무 오래 끌지 마. 우리 나이에 3년이면 이게 남은 세월이 얼만 줄 알아? 이어할 시간도 아까운 나이야 우리가. 저는 찻잔만 들여다봤어요. 맞는 말인데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옥자 언니는 좋겠네. 큰애가 그래도 병원에 왔으니. 왔으면 뭐해. 와서 또 싸웠는데. 그 말에 둘이 마주보고 피식 웃었어요. 늙은 것들이 자식 흉을 보다가 결국엔 또 자식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미인가 봐요. 옥자 언니가 가고 나서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보고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자꾸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 일을 어떻게 풀었을까. 그 양반은 저처럼 모질지가 못했거든요. 자식 일이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졌어요. 그래, 내가 먼저 손 내밀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이른 뜰 먹은 늙은이가 자식이랑 기싸움해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참 가는데 안 받더라고요. 2번, 3번을 걸었는데도요. 4번째에 겨우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준호가 아니라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준호 씨 출근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어찌나 사무적인지 꼭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찐아, 엄마가 그때 좀 심했다. 미안하다. 슈 보고 싶은데 주말에 한번 올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수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친정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갈게요. 다음에 시간 되면이라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냥 안 오겠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알았다고 다음에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한참을 전화기만 들여다봤어요. 먼저 전화 거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며칠을 망설이고 새벽에 일어나 연습까지 했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까? 슈 보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할까? 늙은이가 자식한테 전화 한 통 거는데 그렇게 마음을 졸였어요. 그런데 그 용기를 다 짜내서 건 전화가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그냥 툭 끊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러다 자식이랑 영영 남남으로 늙어 죽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등골이 다 서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집으로 등기우편이 하나 왔어요. 안에 서류가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손이 다 떨렸어요. 청년 후견 어쩌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게 뭔 소린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줄 한 줄을 읽어 내려가는데 자꾸 같은 단어가 눈에 걸리더라고요. 판단 능력, 후견, 재산 관리. 늙은 머리로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자리에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그 서류를 폈다가 또 누웠다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디가 이상한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실수를 했나? 자식이 오죽하면 이런 걸 다 보냈을까?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어요. 새벽 3시에 불도 안 켜고요. 거울 속 늙은 여자가 저를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일평생 자식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어미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는 게 그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요. 그 밤이 제 평생 제일 길었어요. 며칠 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옥자 언니한테 가져갔어요. 옥자 언니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거든요. 옥자 언니가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자네, 이거 자식이 보낸 거 맞아?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옥자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해 주는데 그게 글쎄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거였어요.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으니 집이고 통장이고 자식이 대신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신청을 법원에 넣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서류를 누가 보냈겠어요? 준호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 준호 혼자 생각해냈을 리가 없죠. 이건 수진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걸 직감했어요.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서류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옥자 언니가 제 등을 쓸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네,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그냥 당하면 안 돼. 우리 아들한테 물어볼게. 그날 저녁 옥자 언니 아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저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 일단 가족이 신청 의사를 밝힌 단계라고요. 제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요. 병원에서 진단서 한 장만 떼면 된다고 너무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평생 키운 자식이 어미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집을 뺏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와서 집 달라고 떼를 쓰면 그건 자식이 부모한테 응석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칼이에요. 등 뒤에서 어미한테 꽂은 칼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는데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했어요. 여보, 당신 이 꼴 안 보려고 그렇게 일찍 갔어? 당신이 그렇게 끼고 돌던 아들이 지금 나한테 이래. 당신 같으면 어쨌을 것 같아. 응?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고 있는데 뜻밖의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이었어요. 신이 친정엄마요. 저는 사실 사돈이랑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사돈도 저처럼 며느리 시집 보낸 입장이니까 서로 조심스러워서 깊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돈이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사부인, 저 수진이 엄마예요. 통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돈이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저 혹시 사부인 댁에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수진이가 요즘 영 표정이 안 좋아서요. 며칠 전엔 저한테 와서 울고 갔어요. 저는 순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었어요. 사돈한테 다 일러 바치면 수진이 친정에서도 난리가 날 거고, 그럼 일이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일 없다고, 애들이 좀 바쁜가 보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랬더니 사돈이 잠깐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목소리를 낮춰서 그러는 거예요. 사부인,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하나 망설였는데 그래도 사부인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어미로서 대신 빌게요. 그 애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부인 혹시 사이가 회사 그만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직장을 잃었는데 어미인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집 사겠다고,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던 게 단순히 집 욕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장 들어올 돈줄이 끊겼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저는 전화를 든 채로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사돈이 저를 계속 부르는데도 저는 입이 안 떨어져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준호가 왜 그렇게 다급했는지, 수진이가 왜 그렇게 모진 말까지 하면서 매달렸는지요. 자존심 다 버리고 시어미한테 집 내놓으라고 한 며느리 마음이 그게 얼마나 절벽 끝이었을지요. 그렇다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미를 미친 사람 만들어서 집 뺏으려고 한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갈라지더라고요. 미운 마음 반, 안쓰러운 마음 반. 어미라는 게 참 그래요. 자식이 칼을 꽂아도 그 칼진 손이 떨리고 있으면 그게 또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저는 사돈한테 일단 알겠다고, 제가 준호랑 얘기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결심을 했어요. 더 늦기 전에, 일이 더 망가지기 전에 제가 매듭을 지어야겠다고요. 미운 건 미운 거고 자식이 벼랑 끝에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리고 그 성견 서류랑 병원에서 떼온 진단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진단서엔 제 정신이 아주 멀쩡하다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거든요. 준호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따져야 하나, 달래야 하나. 미운 마음이 올라왔다가 또 안쓰러운 마음이 올라왔다가요. 준호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들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준호랑 수진이가 다투는 소리였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눈앞에 가만히 섰어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들려온 준호 목소리가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눈앞에 선 채로 저는 숨을 죽였어요. 안에서 새어나오는 두 사람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당신 진짜 우리 엄마한테 그 소리 보낼 거야? 준호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겁먹은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그럼 어떡해? 당신 회사 잘리고 시우 어린이집 비용도 밀렸어. 다음 달 월세는 또 어쩔 건데? 어머니는 그 큰 집 깔고 앉아서 자식이 이 지경인 줄도 모르고 계시잖아. 수진이 목소리는 울고 있었어요. 악을 쓰는 게 아니라 울면서 토해내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좋아서 일하는 줄 알아? 나도 무서워 죽겠어. 근데 방법이 없잖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들어오고. 그럼 나라도 뭘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눈에 손을 댄 채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는 줄은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준호가 한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수진아,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 손 붙잡고 그 집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모시라고.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거기서 준호 목소리가 끊기더라고요. 우는 거였어요. 다 큰 아들이, 40이 다 된 아들이 문 안쪽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달을 병원에서 보냈는데 그때 준호를 따로 불러서 그런 당부를 했나 봐요. 그 양반이 떠나면서까지 제 집을 지켜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10년이 지나서 며느리랑 싸우는 아들 목소리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나는데 닦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잠깐 조용하더니 신이가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이번엔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었어요. 준호 씨, 나도 어머니가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결혼할 때 어머니가 내 손잡고 우셨던 거 기억나? 나 사실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 저는 그 말에 또 무너졌어요. 식장에서 제 손잡고 잘 모시겠다던 그 애가 그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돌잔치 때 어머니가 그 돈 아깝다고 하셨을 때 나 솔직히 서운했어. 우리 시우 첫 돌인데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마음이 다쳤나 봐. 그러다 당신 회사까지 잘리니까 나 진짜 누구라도 미워해야 버틸 수 있었어. 준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그 서류는 아니야. 수진아, 그건 진짜 아니야.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사실 아직 법원에 안 냈어. 신청서만 받아놓고 차마 못 내고 있었어. 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어요. 아직 안 냈구나. 그 애도 차마 못했구나. 미운 마음이 컸는데 그 한마디에 미운 게 반은 녹아내리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래요. 칼을 빼들긴 했는데 그 칼을 차마 못 꽂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하나? 아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지금 문 열고 들어가면 부부싸움 하는 거 시어머니가 다 엿들었다는 건데 그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자니 여기까지 온 게 아깝고요. 그러다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고요. 이렇게 제가 문 박차고 들어가서 해결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이 저렇게 울면서라도 진심을 꺼내고 있는데 제가 끼어들면 그 진심이 다 부서질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어요. 제 정신이 멀쩡하다고 적힌 그 종이요. 그리고 그 옆에 미리 챙겨온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제가 그날 아침에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준호네 집에 오면서 두 가지 마음을 다 준비해 왔거든요. 따질 마음 하나, 용서할 마음 하나요. 어느 쪽이 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두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쪽으로 정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진단서랑 편지를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봉투에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발길을 돌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손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자식이 미운데 안쓰럽고 며느리가 괘씸한데 또 측은하고요. 이른들 먹도록 살아도 자식 일이라는 건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불 켜진 집들을 봤어요. 저 집집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겠지요.
다들 저렇게 속으로는 한 번씩 굶어가면서 사는 걸까요? 겉으로는 멀쩡한 저 불빛들이 그날따라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쓴 편지 내용을 곱씹었어요. 준호야, 엄마다. 엄마가 그날 통장 던지면서 모진말한 거 미안하다. 근데 너도 엄마한테 미안한 게 있을 거다. 우리 둘 다 잘못했으니 따지지는 말자. 이 진단서는 엄마가 멀쩡하다는 증거다. 그러니 그 서류는 이제 그만 찢어라. 엄마는 너를 미친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너도 엄마를 미친 어미로 만들지 마라. 우리 그러지 말고 살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편지 맨 끝에 저는 한 가지를 더 적었어요. 이건 제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날 새벽에 결심한 거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치유 데리고 엄마 집으로 와라.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너희 둘 다 와야 한다. 집을 어떻게 할지 엄마가 그날 결정을 내리겠다. 이 편지를 쓰면서 저는 결심을 했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칼 들이대고 살 수는 없다고요. 한 번쯤은 다 모여서 끝장을 봐야 한다고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 집은 어떻게 할 거고 다 까놓고 얘기해야 한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오늘 준혼에 다녀왔어. 당신이 그 집 지키라고 준호한테 그랬다는 거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당신 참 떠나면서까지 나 생각했구나.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근데 여보, 나 결심했어. 당신이 지켜준 이 집,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할 거야. 당신은 그냥 거기서 지켜보기만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도 토요일에 무슨 말을 할지 다 정한 건 아니었어요. 집을 줄지 말지, 자식들을 용서할지 말지, 그것도 아직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준호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편지를 받는지 못 받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토요일에 올지 안 올지도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화기부터 받는데 늘 조용했어요. 그러다 금요일 밤, 그러니까 모이기로 한 전날 밤이었어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혹시나 하고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전에 들었던 그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잔뜩 잠긴 울담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편지 봤어요. 진단서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서류 어제 준호 씨가 제 앞에서 다 찢었어요. 찢으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어머니, 내일 저희가 가도 될까요? 어머니가 오라고 하셔서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게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울지 말고 내일 와라. 치유 데리고, 응?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평생 가슴에 묻어둔 말인데 이제는 해야겠다. 그러니까 꼭 와. 그러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남긴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 맨 밑에 제가 10년 동안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종이를 꺼내 들고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내일 이걸 꺼내야겠다. 이걸 보면 준호도 수진이도 다들 할 말이 없을 거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어서 내일 입을 옷 위에 가지런히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리에 누웠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오랜만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내일이면 10년 묵은 이야기가 다 풀릴 테니까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부터 눈이 떠져서 깜깜할 때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딸을 안치다가 반은 흘렸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온다는데 인상 차려놓고 맞을 수는 없잖아요. 미운 건 미운 거고 굶겨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준호 어릴 때 좋아하던 갈비찜을 안 치고 신이 입에 맞을까 싶어 잡채도 우쳤어요. 띄워줄 계란찜도 따로 했고요. 상을 차리는데 자꾸 손이 멈추더라고요. 이게 화해하자고 차리는 상인지 마지막으로 보는 상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11시쯤 됐을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까 준호가 서 있었어요. 그 뒤에 수진이가 시우를 안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뜻밖에도 사부인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어요. 사부인이 어쩐 일인가 싶어 보는데 사부인이 먼저 고개를 깊이 숙이더라고요. 사부인,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수진이가 친정에 와서 다 털어놓고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저히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딸 자식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따라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사부인이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어미가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집에 있겠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준호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수진이는 들어오자마자 눈물부터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어머니, 수진이가 뭐라고 말하려는 걸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래, 어서들 와라. 사부인도 오시느냐 욕보셨어요. 들어와요. 밥 시켰어요. 다들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시우가 저를 보고 손을 뻗는데 저는 그 녀석을 받아 안고 한참을 안 났어요. 무릎 넘게 못 본 손주였거든요. 그 작은 게 제 목을 끌어왔는데 눈물이 핑 돌아서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밥상에 다 둘러앉았는데 아무도 수저를 안 들더라고요. 분위기가 무겁기가 꼭 초상집 같았어요. 제가 먼저 갈비를 시우 앞에 놔주면서 먹자고 하니까 그제야 다들 마지못해 수저를 들었어요. 저는 밥은 안 먹고 자식들 먹는 것만 봤어요. 준호가 갈비를 씹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보름 넘게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눈은 캥하고 볼은 홀쭉하고 회서 잘리고 그 속을 끓였을 테니 오죽했겠어요. 수진이는 밥을 거의 못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까까지 끓던 미운 마음이 또 한풀 꺾이더라고요. 저 애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면 밥이 안 넘어가겠나 싶어서요. 상을 다 물릴 때까지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저 수저 부딪히는 소리, 시우가 밥을 흘리는 소리만 났어요. 그런데 그 어색한 밥상이 이상하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도 다시 한 상에 둘러앉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시우는 사돈이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재웠고요. 거실에 저랑 준호, 수진이 셋이 남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돈도 나와서 옆에 앉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더라고요. 먼저 입을 연 건 준호였어요. 무릎을 꿇더라고요. 다 큰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엄마, 저 죽을 죄를 졌어요. 그 서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더라고요. 옆에서 수진이도 같이 울고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었어요. 등 뒤에서 칼 맞은 게 어디 쉽게 잊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제 앞에서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모진 마음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준호야, 그만하고 일어나.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엄마가 한 가지만 묻자. 너 정말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 아니면 이 집이 탐나서 그런 거니? 준호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회사 잘리고, 돈은 없고, 시우는 어리고,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것도 죄송하고, 그러다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아, 너는 어떠니? 너도 엄마가 미웠니? 수진이가 흐느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어머니 미워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를 해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거실에 한참 울음소리만 흘렀어요.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사돈이 입을 열었어요. 사부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다 제가 딸 자식 잘못 가르친 탓이에요. 수진이 얘기 듣고 제가 어찌나 야단을 쳤는지 사부인 뵐 낯이 없어서 그래도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것 같아서 따라왔습니다. 사돈도 눈가가 젖어 있더라고요. 자기 딸 잘못 때문에 사돈집 와서 고개 숙이는 그 마음이 저는 또 안쓰럽더라고요. 같은 어미 입장이니까요. 저는 다들 한바탕 울고 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가서 어젯밤에 준비해둔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어제 장롱 깊숙한 데서 꺼낸 10년 동안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 그 종이 같은 봉투요. 저는 그걸 거실 한가운데 내려놨어요. 다들 그만 울고 이거 열어봐라. 준호가 눈물을 닦으면서 봉투를 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종이를 꺼내 펼치는데 그걸 읽어 내려가던 준호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거... 수진이도 옆에서 그 종이를 같이 보다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사돈도 종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고요. 그 종이가 남편이 떠나기 전에 변호사까지 불러서 공증이란 걸 받아 만들어둔 거였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맡기면서 쓸 일 없기를 바란다고 했지요.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은 아내 단독 명의로 하며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자식이라 해도 아내의 뜻 없이는 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거나 손댈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아내를 압박하는 자가 있거든. 이 문서를 그 증거로 삼는다. 남편은 10년 전에 이미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떠나고 나면 늙은 아내가 자식한테 휘둘릴까봐 미리 법으로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 종이를 10년 동안 장롱 속에 묻어뒀어요.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랬거든요. 우리 준호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걸 꺼내는 날이 오고 말았네요. 준호가 그 종이를 든 채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아빠가 이걸... 그래, 네 아빠가 다 알고 있었어. 자기 떠나고 나면 언젠간 너희가 이 집을 두고 엄마를 흔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리 막아놓은 거야. 엄마를 지키려고.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휘둘릴까 봐. 사실 저는 그 종이를 받던 날을 똑똑히 기억해요. 남편이 병원에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서류냐고 그냥 마음 편히 누워 있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건 당신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말고 받아도 나 없으면 당신 혼자 외로울 텐데 그 외로운 사람 등쳐먹는 놈 나오지 말란 법 없어. 그게 설령 우리 준호라도. 저는 그 말에 펄쩍 뛰었어요. 우리 준호가 그러려냐고. 별소리를 다 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힘없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아직도 살다 보면 변할 수 있어. 그저 당신 하나 마음 편히 살다 오라고 내가 미리 깔아두는 거야. 그게 남편이 저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땐 그게 무슨 선물인가 싶었는데 10년이 지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려주자 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을 했어요. 죽은 아버지가 무덤 속에서까지 엄마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버지 뜻을 정면으로 거스를 뻔했다는 것도요. 수진이도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준호야, 엄마가 이거 보여주자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준호가 젖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숨을 죽이고 저를 봤어요. 저는 그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오늘 정하겠다고 했지? 그래, 정했어. 준호도 수진이도 사돈도 제 입만 쳐다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10년 묵은 그 말을 드디어 꺼냈어요. 엄마는 이 집 안 팔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준호 어깨가 움찔하더라고요. 수진이는 고개를 푹 떨궜고요. 다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늙은이가 끝까지 집 끌어안고 안 내놓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안 판다고 너희를 그냥 주겠다는 것도 아니야. 준호 얼굴이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엄마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릴 거야. 그 돈으로 너희 집 얻는 거 보태주려고 그래.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잘 들어. 엄마 이 집에서 안 나가.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집은 엄마 거고. 근데 이거 그냥 끼고 앉아있으면 뭐하니? 죽은 돈이지. 그래서 이 집 잡고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너희한테 빌려주겠다는 거야. 너희는 그걸로 전세든 뭐든 얻고 다달이 엄마한테 이자만 갚아. 은행 이자보다 싸게 쳐주마. 준호가 입을 벌린 채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는 집 안 뺏겨서 좋고 너희는 당장 급한 불푼이 좋고 그리고 다달이 돈 갚으러 오면 그 핑계라도 엄마 얼굴 한 번씩 볼 거 아니야. 그럼 연락 뚝 끊고 살 일도 없을 거고 엄마는 그게 욕심이야. 준호가 그 말에 또 무너졌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엄마가 너 돈 그냥 지어주면 너 또 발길 뜸해져. 자식이 다 그래. 받을 거 다 받으면 멀어지더라. 그래서 일부러 빚을 지우는 거야. 그거 갚는다고 그 핑계로라도 엄마 보러 오라고. 수진이가 그 말에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어머니는 저희 생각을... 저는 수진이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이 말은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수진아, 너 그날 전화로 엄마한테 그랬지? 시어미는 이제 돈 쓸 데도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고. 수진이가 흠칫하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 엄마야 쓸 데 없지. 이 나이에 돈 쓸 데가 어디 있겠니? 근데 수진아, 엄마가 그 돈 왜 지고 있었는 줄 알아? 너희한테 침 안 대려고. 늙으면 어디 한 군데 안 아픈 데가 없어. 엄마 덜컥 쓰러지면 그 병원비 너희한테 손 벌릴까 봐. 그거 무서워서 모은 거야. 늙은이가 돈 끌어안고 있는 거 욕심 같지? 실은 자식 짐 안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수진이가 다시 엎드려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근데
그 돈도 오늘 너희한테 보태주마. 엄마 아픈 거야.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이고. 지금 당장 우리 시우가 어린이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늙은이가 병원비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잖니? 그 말에 사돈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셨어요. 사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사부인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 딸이 그런 모진 말을 냈는데 사부인은 그걸 다 품으시고. 저는 사돈한테 고개를 저었어요. 사부인, 다 늙은 어미들끼리 우리가 뭐 자식 이기겠어요. 저도 자식한테 모진 말 했어요. 통장 던지면서 문턱 넘지 말라고. 그게 어디 어미가 할 소리예요. 저도 잘못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니 누가 누굴 탓하겠어요. 그러고 저는 준호를 봤어요. 무릎 꿇고 있는 제 아들을요. 준호야, 그만 울고 일어나. 준호가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그 녀석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40 다 된 아들 손이 어릴 때처럼 제 손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 집 담보 잡는 거 무서워 말고 엄마 여기서 안 나가. 그러다 엄마 죽으면 이 집은 너희들 거야. 그건 엄마가 정했어. 대신 엄마 살아있는 동안은 자주 와. 돈 갚으러 오든 그냥 오든 시우 데리고 자주 와. 엄마는 그거면 돼. 준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제가 그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준호 5살 때 넘어져 울면 두드려주던 그 손길로요. 엄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돈만이 아니라 엄마한테 진짜 평생 갚을게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울지 않으려고 꾹 참았어요.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라 매듭짓는 날이니까요. 그때 신이가 제 앞에 다가왔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인데 이번엔 울먹이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변명 안 할게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지 평생 갚아도 모자란 거 알아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처음에 정말 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여겼어요. 그건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 저는 끝까지 남이구나. 어머니한테 저는 그냥 아들 데려간 여자구나.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사람이 못 쓰게 됐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친정일로 참으라고 했던 그날이 또렷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부터였구나. 이 애가 마음을 닫은 게.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어찌나 차던지요. 엄마도 너한테 미안한 게 있다. 너 친정일로 속상해하던 날 엄마가 네가 참으라 그랬지. 엄마는 그게 집안 평화 지키는 길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너를 이 집에서 나무로 만든 거였구나. 수진이가 그 말에 입을 틀어막고 무너졌어요. 어머니,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왜 모르겠니? 엄마가 그날 그 말 뱉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데. 근데 늙은이가 자존심이 뭔지 그 말을 주워 담지를 못했어. 엄마가 못난 탓이야. 저는 그 애를 끌어안았어요. 이제 그러지 말자. 너도 나도 서로 나무로 여기지 말자. 엄마가 먼저 그럴게. 너도 그래주겠니? 수진이가 제 품에서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준호도 곁에 와서 저랑 수진이를 같이 끌어안았어요. 그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안방에서 자던 시우가 깨서 뒤뚱뒤뚱 걸어 나왔어요. 그 작은 게 우는 어른들 사이로 와서 영문도 모르고 같이 끌어안기는데 다들 울다가 웃었어요. 밤이 깊어서야 다들 돌아갔어요. 준호랑 수진이가 가면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어요. 사도는 제 손을 꼭 잡고 다음엔 꼭 좋은 일로 보자고 했고요. 다 보내고 나서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 사진 앞으로 갔어요. 여보, 나 오늘 다 풀었어. 당신이 남겨준 그 종이 결국 안 써도 됐어.
당신 참 멀리도 내다봤어. 10년 전에 오늘을 다 알고 있었으니. 근데 여보, 그 종이는 안 썼지만 당신 마음은 다 전해졌어.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 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살살 닦았어요. 여보, 나 이제 안 외로워. 우리 준호가 다달이 온대. 당신이 지켜준 이 집에서 나 그렇게 살다가 때 되면 당신 보러 갈게. 그때까지 거기서 잘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저는 10년 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잤어요. 창밖으로 달이 환하게 떴더라고요. 저는 그 달을 보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참 편안했어요. 이 사연을 처음 받았을 때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혼 자식 얼굴 한번 더 보겠다고 집까지 내주는 어머니. 그 마음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그동안 어떤 자식이었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부모님과 혹은 자식과 등 돌리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밤 그 사연 속 어머니를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